근데 요때 이제 당시 상황을 조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시 이제 이게 이제 황하고 양자강인데 이쪽 일대는 이제 원소가 이 시기에 이제 계속 그 세를 굳혀가지고 여기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통 하북사주라고 그러죠. 4개 주. 응? 그 여기가 이제 조조가 허도 정권이 여기에 이제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쪽에 원수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포가 있고 여기에 유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표가 있고 근데 이쪽 지역은 당시 이제 아직 쉽게 말하면은 무주공산이죠. 주인이 없는 땅처럼 이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비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여포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이제 군사도 다 잃고 했으니까 갈 곳이 세 군데밖에 없죠. 원소한테 갈 거냐, 조조한테 갈 거냐, 유표한테 갈 거냐. 그럼 유표 진영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볼 때 원술과 이 여포를 진영을 거쳐야 되니까 힘이 들고 원소나 이쪽을 하면 너무 멀고 당시 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로 얘기하자면은 전뭐 광이 차야 인심도 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한테 가서 신세라도 줘야 될 테니까 이때는 어차피 뭐 허도에 가서 조조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처지가. 여기 또 황제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판국일 때 남쪽 이 무주공산처럼 된 지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손견이라는 인물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손견의 아들 중에 이 손책이라고 그러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손책이가 이제 원술 밑에 가서 장수로 근무를 하는데 원술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상당히 유능하단 말이에요. 유능하니까 저걸 기용을 안 해주지요. 고위직으로 기용했다가는 지가 위태로울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 1인자가 2인자를 기용할 때 1인자 그릇에 맞춰서 기용을 합니다. 너무 큰 놈을 밑으로 두면 지 자리가 위태롭고 왜냐면 유능한 친구를 둬서 지 부하로 다스릴 수 있으면 지가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역시 그릇의 차이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술이 밑에 가 있는데 대접을 안 해줘요. 근데 손책이가 매일 이제 탄식을 하죠. 그 우리 아버지가 그 천하의 영웅이었는데 이 자식인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게 출세도 못하고 원술이 밑에서 그냥 겨우 말단 부대장 정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 할 수 없이 그 원술 밑에서 이제 도망칠 궁리를 하죠. 이때 옛날에 그 아버지 손견이 낙양에서 얻은 그 전국 옥새, 이 옥새를 갖고서 이 원술이한테 가서 바치고 군사를 좀 빌려달라. 그 원술이는 여태까지 옛날 꿈에서 못 깨어난 친구니까 야 이게 전국 옥새만 가지면 지가 황제가 된 즐거운 기분으로 병력을 내줘요. 그래서 손책이가 이 병력을 이끌고 여기는 소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 강에 우리가 볼 땐 남쪽이라 그러지만 이 지역을 강동 땅이라고 불러요. 오늘의 상해 밑지역 아래 지역을 상해가 여기쯤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손책이가 평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이 손씨 군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쪽에는 파촉 땅에는 유장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요 위에는 한중 땅에는 장로가 있었고 이 위에는 마등이 한수 뭐 이건 소군벌이고 이 당시 이제 원소가 가장 대군벌이고 조조가 한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이건 재벌 정도라면은 요건 좀 작은 소재벌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대기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이제 판도가 중국 대륙에서 벌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소위 중국이 얘기하는 중원이라는 것은 이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이제 격돌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읽을 때 요 대목에서 조금은 소설로 보면은 뭐 여포하고 유비하고 싸울 때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여포의 무기가 방천화극이라고 그래요. 이 화극 그러면 극이라는 것은 칼과 창을 결합한 무기입니다. 이거를 워낙 잘 써가지고 이제 또 적토마라는 말도 중국 삼국지에 나온 최고 명마가 적토마예요. 근데 적토마는 빨간 토끼다 뭐 이런 말인데 토끼가 원래 빠른데 그 토끼보다 더 빨랐대 이 적토마가. 그리고 이제 털 색깔이 빨개가지고 막 달리면은 불덩어리가 달리는 것 같았다 그래갖고 이름이 적토마인데 아무튼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명마가 적토마인데 이 당시에는 적토마가 여포가 타던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동탁이가 갖고 있던 말인데 여포를 지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쉽게 말하면 선물로 줬던 말이 적토마인데 이때 이 당시에 방천화극이라는 무기를 썼는데 아무튼 이 방천화극을 백봉과 뭐 이렇게 떨어져 놓고서 활로 쏴가지고 맞췄다는 원문 사극의 고사도 뭐 이때 나오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마치 여포와 유비의 싸움이 흥미진진한 것처럼 벌어졌지만 실제로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오히려 전란이 없는 북쪽에서는 원소가 차분차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4개의 주를 경영하면서 뭐 농업도 일으키고 병사도 기르고 힘을 기르고 있었고 이 중간에서는 허도에서는 조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경제를 불러일으키고 유능한 참모들을 기용하면서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 남쪽에서 이제 원술 여포 유비 세 사람이 여기서 이제 각축을 하고 있었고 남쪽은 이런 변화고 저쪽에서는 소군벌들이니까 중앙에 진출할 힘은 없고 그냥 우리 그 자리에서 난 자리나 잡고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판세가 이루어지던 시기다.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소설 읽을 때는 뭐 여포와 유비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재밌고 또 유비가 이제 허도에 와서 몇 가지 이제 또 재미난 일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우선 손채기가 이 남방을 이제 강동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 재미난 얘기가 이야기를 굳힌 게 아니라 또 이인자를 영입하는 이런 점상이 중요한 고사가 되지요. 이때 이제 손채기가 제일 먼저 가서 이제 강동 평정할 때 만난 사람이 주유예요. 이 주유가 이제 예전부터 의형제를 맺고 있었는데 원래 주유는 강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명문가의 후손이고 상당히 능력도 있고 나중에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물리치는 게 주유인데 이 주유를 만나서 이제 자기 뜻을 얘기를 하고 평정에 들어가요. 이때 주유가 추천을 합니다. 장소라는 인물과 장괭이라는 인물을. 근데 이 장소라는 인물은 나중에 소설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벼슬을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원리 원칙에 준해가지고 나중에 이 손채기 동생 손권이가 장소를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래요. 바른 소리만 하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이런 사람인데 손채기가 찾아가서 이제 자기 뜻을 얘기해서 모시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나중에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갈 때 뭐 삼고초려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자기가 인물을 영입해가지고 그 인물에게 기회를 주고 그 인물로 하여금 실력 발휘를 하게 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는 이런 점에서 손채기가 보여주는 그런 인사 등용에 있어서 과감하고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1차 사례가 이때 손채기의 장소 영입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동 땅을 재패할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더십을 우리가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1인자 리더십과 2인자 리더십에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일은 1인자 리더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조처럼 유능한 인재를 불러 모아서 적재적소에 있으면서 실력을 발휘하게 하는 리더십도 있을 수가 있고, 유비처럼 자기 능력이 좀 모자랄 때는 조직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버리는 그런 뭐 좀 쇼라고 할지언정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1인자 리더십에서 중요하다면은 바로 손채기처럼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런 2인자를 맞이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1인자 리더십을 볼 수가 있고, 또 2인자 리더십에서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허도 정권의 3인 말고도 주유처럼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지만 또 어떤 의리를 가지고 그런 그 시절까지 손채기는 병마를 좀 빌려서 왔지만 세력이라는 것이 없는데 과감히 거기에 자기를 투자해서 이루는 리더십도 있고 2인자 리더십이죠. 장소처럼 마찬가지로 들어갔지만 이 사람은 무슨 싸우는 장수가 아니라 초반부터 그 원리 원칙과 룰을 지키고, 우리가 그 고사에 나오지만 이 여러 번 그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나가서 싸워서 이긴 장수에게 1등 공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원칙대로 다스린 그 신하에게 1등 공신을 주는 예가 중국서 많습니다. 그때 꼭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수가 좀 항의를 하죠. 정작 피 튀기고 싸운 건 난데, 목숨 걸고 싸운 건 난데 어떻게 저 친구는 내부에서 그냥 백성들을 다 화목시킨 거 말고는 뭐 큰 공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친구가 1등 공신이냐 그러면은 그 1인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갖고 예법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더 큰 공로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장소가 아마 그런 형의 인물을 발탁하는 안목을 손책에 갖고 있었고, 장소는 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래서 강동 땅의 소위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이제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유비는 도망쳐가지고 그 허도에 가서 조조에게 이제 식객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조 진영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때 정욱이라는 조조의 참모 중에 정욱이라는, 이게 또 상당히 대단한 인물인데 이 정욱이라는 인물이 죽이자고 그래요. 조조 보고. 저 친구는 상당히 지금은 곤궁한 처지지만 저 상당한 대단한 인물이니까 나중에 주군한테 큰 저놈이 적수가 될 소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아예 요번에 그냥 뿌리채 죽여버리면은 미래의 화근을 미리 제거하는 일이 된다. 그때 이제 곽가나 순욱은 말리죠. 이거 뭐 지나치게 그럴 게 뭐 있냐, 두고 보자. 이때 조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저놈 하나 죽여서 세상의 인심을 잃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뭐 먹을 거나 잘 돼주고 그냥 살게 해주자. 그래서 겨우 살아나요. 그러니까 유비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뜻은 속으로 감추고 마치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요. 이런 시기에 이제 아직 그 영웅님이 나오기 이전인데, 요때 이쪽 지역에 있던 한 소군벌이 유표에게 이제 식량 때문에 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는 조조 진영 말고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원소 진영은 그런 대로 자급자족 정도고, 조조 진영은 곡식이 넘쳐난 창고에 그득그득 있을 정도고, 유표 진영도 겨우 이제 자급자족 형태고, 나머지 군벌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처지인 것 같아요. 이 친구 중에 장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병력을 이끌고 유표한테 이제 얻어먹으러 내려왔는데, 조조가 볼 때는 남쪽에 자꾸 세력이 강화되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조조가 이 장수를 치러 떠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법불가어존이라고 하는 명언이 나와요. 이 법불가어존이라는 말은 이제 법은 높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춘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때 조조가 이 장수군을 치려고 이제 출동을 할 때 봄이 돼가지고 봄보리가 이제 들판에 막 이제 그 여물어 갈 때니까 그 조조가 명령을 내리죠. 어떤 놈도 저 백성들이 만든 저 심어놓은 보리밭을 밟으면은 훼손시키면은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정작 조조가 탄 말이 갑자기 그냥 산비둘기가 하나 풋섭에서 튀어오르니까 놀래갖고 하다가는 꼼짝꼼짝 뛰다가 이 보리밭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집법관, 법집행관을 불러갖고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명령 내리기로는 보리밭을 훼손시키는 사람은 처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춘추의 예를 들어서 법불가어전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법은 존귀한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불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위가 낮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에서 흔히 이런 게 있어요. 거미줄에는 무슨 잠자리나 파리는 걸리지만 참새 정도만 돼도 안 걸린다. 툭 치면 그냥 거미줄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법은 언제나 이 밑에 계급,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요즘도 옛날도 참 다 통용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조가 야 임마 세상에 높은 놈이라고 법이 해당되면 어떡하냐 내가 약속도 한 바 있는데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제 그 땅바닥에 버리고 이거로 대신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부분이 원래는 정사삼국지에는 나오지가 않고 세설신화라고 하는 다른 책에 나와가지고 삼국지에서 이제 소설에 인용이 되는 건데 원래 이 조조 얘기를 할 때 그 세설신화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조조를 비방하려고 쓴 겁니다. 요 자식 꾀가 이렇게 간특했다. 아, 쥐가 묵친다고 하고서 왜 쥐는 머리카락으로 대신하냐. 이렇게 그 의도해가지고 해설신화에 쓰고 요것이 삼국지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뭐 진실 여부는 떠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건 역시 조도가 발군의 그 어떤 일인자로서는 그 병사를 휘어잡는 발군의 그 쇼를 한 것이다. 이 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배우 이상의 쇼를 잘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조조가 보여주는 능수능란함에 관해서는 후대에 이제 이 법불가오전 얘기 오늘 뭐 신문에도 인천신문인가요? 그 저기 법의 날 칼럼에서 이 법불가오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요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은 높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불가오전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장수란 친구가 이게 조조같이 막강한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됐든 이게 싸우다가는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고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는데 이 장수한테 원래 장수가 삼촌인 장제라는 사람의 군사를 이어받았는데 이 장제의 부인, 이 추씨 부인이에요. 이 추씨 부인이 삼국지에 나오는 또 대단한 미녀 중에 하나입니다. 삼국지에 보통 한 5명 정도의 미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앞서 이제 그 손채기하고 손권이하고 제가 그 자료에 이교라고 나온 것이 강남 땅에 가장 이쁜 여자 둘이 이교라고 그래요. 언니가 대교, 동생이 소교. 근데 손채기는 그 강동 평정한 후에 큰 언니인 대교는 자기 마누라로 삼고 동생인 소교는 주의하고 결혼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여포하고 동탁을 이간질 시켰던 초선이가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미인 두 명이 강남의 이교라고 해서 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인이 이제 이 추씨 부인이에요. 이 장수에게는 숙모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보니까 너무 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같이 살자고 내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출씨 부인을 이제 유혹해가지고는 거처를 바깥으로 옮기고 이제 같이 이제 사니까 이 장수 입장에서 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 이 자식이 아무리 내가 지한테 항복했다고 쳐도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또 혼인이라는 게 물론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뭐 혼담이 오고 가서 법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몰래 데리고 살듯이 하는 일은 나를 모욕하는 짓이다 해가지고는 부하들에게 야 항복한 거는 말이야 전술상 항복한 거고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밤에 오늘 밤에 이제 기습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 속에서 그 유명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한참 이제 출씨 부인하고 미인하고 이제 따로 옮겨간 그 영체에서 이제 재미 보고 있다가 기습을 당하죠. 이때 이제 조조가 그 경호실장적인 전위가 여기서 사망을 하고 큰아들 조왕이가 죽어요. 근데 큰아들 조왕이가 죽는 과정에 보면은 조조가 뭐 도망치기 바쁜데 마침 또 날라온 화살에 조조가 탄 말도 쓰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위태로울 때 조왕이가 달려와요. 큰아들인데 그 조왕이가 빨리 아버님이 말 타고 피하시라 그러고 대신 이제 조왕이가 죽는 거죠. 조왕이가 죽고서 이제 조조가 돌아오니까 여기서 조조의 본처가 원래는 정씨 부인이에요. 그 정자는 이 정씨인데 이 정씨 부인이 세상에 아들 죽이고 들어온 근데 이 조왕이가 정씨 부인의 소생은 아니에요. 자기 소생은 아닌데 그 조조가 참 처복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예요. 그 처들이 여러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자랐는지는 모르겠어. 이 정씨 부인이 어떻게 아들을 죽이고 뻔뻔하게 돌아오냐. 난 너 같은 남자하고 안 살겠다고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첩이었던 변씨 부인이 정실 부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변씨가 낳은 아들이 조비, 조식 이 형제들이에요. 조창. 그래서 이 조비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하여튼 이때 전이가 죽고 조왕이가 죽어요. 근데 조조가 원래 이 사건 전에 그 동택군과 싸울 때 한번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그 동생 조홍이 그때도 막 그 조조가 도망치기 바쁜데 화살비가 막 떨어지는데 조조가 탄 말이 쓰러져 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조홍이라고 그러는 인물이 동생인데 사촌 동생이죠. 달려가서 형님 빨리 피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지만 형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이다. 형님은 살아야 된다고 이제 자기 말을 줘서 살려보낸 일이 있는데 요때 이제 그 조왕이도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조조가 의외로 결정적 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간사하고 흉측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 가족이나 친척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 인기도 있고 덕도 베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전위 같은 인물은 대단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어쩌면 전위가 살았으면은 아마 그 장비 못지않은 명장이라고 그럴 수 있는 장수였는데 이때 하여튼 무기도 없이 혼자서 그 조조 쳐들어오는 그 야습한 병사들 막으려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조조가 좌우간 이 최초로 사당을 세워준 게 이 전위예요. 우리가 그 사당 얘기를 나오면은 요즘에 얘기하자면은 정말 동상 세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죽으면은 사당을 세워주고 그 후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먹고 살 만한 땅도 준다든지 지위를 세습시킨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데 아무튼 이 전위가 조조 진영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리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좀 요약을 좀 하자면은
우리가 그 삼국지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뛰어난 2인자들 리더십에서 많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얘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아마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1인자 리더십의 충돌 시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의 매력이 1차적으로는 다양한 2인자 리더십의 모습은 대충 이 시기고 넘어가면은 이제 1인자의 충돌 시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바로 걸출한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또 삼국지는 삼국지대로의 재미가 있지만 제갈공명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설 읽은 사람들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 대개 이제 제갈량, 뭐 관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제갈량이가 활약했던 시기는 좀 뒤에 오는 문제고 우리 이 시절에 중요한 것이 2인자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냐. 아까 말씀한 대로 순욱이라든지 순유, 곽가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주유나 장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조조를 둘러싸고 있는 물론 이제 아마 조왕이가 죽지가 않았으면은 이때 안 죽었으면 조왕이가 후계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조조가 그 이런 시기 때마다 꼭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큰아들을. 그러니까 조조의 큰아들은 그 항상 아버지가 싸우는 전투에 어릴 때부터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역시 실전 감각을 익히고 그렇게 몸소 그러니까 자기가 쟁취해야지 되는 일이지 그냥 아버지로부터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후계자라고 해서 기업을 물려받거나 하면은 우리 여태까지 많이 보지만 이게 재벌그룹 2인자 아들한테 인수인계된 다음에 망한 재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보면은 지금 제가 볼 때 뭐 S재벌 하나 빼놓고 나머지들은 지금 3대까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역시 그 아들을 큰 인물로 키우고 큰 기업을 물려주려면은 어릴 때부터 그 실전을 익혀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1인자 리더십과 2인자 리더십은 어떤 점에서는 같은 리더십의 항목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1인자 리더십은 대중을 향한 것보다도 2인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2인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2인자를 끌어안는 리더십이 1인자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2인자는 역시 소신과 능력을 가지고 1인자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을 과감하게 펼치는 것이 2인자 리더십의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면은 오늘 요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